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좀 쓰고 싶은데 주로 부인하고 딸이 반대를 한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집 파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 비싼 집을 그냥 끌어안고 근데 현금은 없으니까 네.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사실은 버틴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하나 그 안 팔고는 그건 좋은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일이라도 해라.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 강창희의 백세 설계 수업이라는 또 신간을 내셨죠. 강창희 대표님과 이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대표님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계세요. 그렇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살다 보면 또 바빠지면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또 오늘 또 좋은 말씀 좀 해주십사 해서 좀 모셨습니다. 그 항상 이제 대표님께서 그 노후의 3대 불안으로 해가지고 돈, 건강, 외로움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금년에 이제 78세인데요. 네. 지나고 보니까 노후의 세 가지 불안이 뭐 다 아는 거지만은 물론 이제 첫째가 돈이고요. 네. 둘째가 건강. 그러니까 셋째가 외로움인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산은 우리가 돈 하지만은 나누게 되면은 첫째가 우리나라는 실물 자산, 부동산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 자산. 근데 이제 실물 자산과 이 금융 자산을 보면은 아시지만 뭐 특히 퇴직한 분들의 경우는 80~90%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난리니까 다들 그런 실감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부동산에 완전히 어떤 면에서 몰빵돼 있는 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잘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다음에 인적 자산 이거를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그 앞에 두 가지 그 자산보다도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에 앞서가는 그 일본을 이제 연수라든지 근무하면서 보면서 제가 이제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라도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미리 준비한 거가 저한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3대 불안에 대응하는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돈을 버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런 거를 겸한 활동이든 뭔가 세상 떠날 때까지 소일거리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뭐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해도 막연하거든요. 돈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가 문제인데 다들 돈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동산하고 금융자산하고 자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돼 가지고 돈이 없으면 또 건강도 해칠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고 또 뭐 건강해야 돈도 벌고 외로움도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이게 약간 삼각형처럼 다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그 불안에 해소하기 위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뭔가 소일거리를 갖고 있으면은 돈도 생기지만 또 그것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이 나이가 돼서도 사실은 제가 아무 일이 없었으면 매일 늦게 일어나고 뭐 한 잔 먹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아침마다 어디를 가야 되고 움직이니까 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사람을 만나니까 또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훨씬 뭐랄까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돈, 건강, 외로움에 대비하는 최선의 해소하는 방법은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금융자산은 뭐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뭐 60대 뭐 70대 정도 되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현금은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자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대다수인데 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제 금융자산도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고령사회 20년, 30년 앞서가고 있고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 된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더 부자다. 예. 네.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재작년 기준으로요, 구매력 평가 환율, 물가를 감안한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62만 달러니까 8억이 넘거든요. 근데 일본이 52만 달러더라고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그다음에 선진국도 일찍 되고 연금도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나라인데 일본보다 부자예요. 이런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그냥 시장 환율로 계산해도 우리가 44만 달러, 일본이 42만 달러, 우리가 부자예요. 네. 또 혹시 일본은 그 뭐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런가? 제가 1인당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순 가계 자산이 26만 달러고 일본은 22만 달러. 뭘로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근데 그걸 해보니까 뭐냐면 문제는 그 많은 가계자산 중에서 우리가 이 75%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 포함한 거기 때문에 75%인데 퇴직한 사람들만 계산해 보면 8, 90%가 부동산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은 많은데 뭐냐면 다 그게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제 친구들 보통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거든요. 허름한 아파트에.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을 사실은 주식이나 펀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이 너무나 이게 한이 맺혀 있으니까 재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통계상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을 우리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보면요, 인구가 줄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일본에서 나타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전에 일본 사람들도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어요. 고생하는 걸 보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이 5년 후, 10년 후 노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얼마냐면 1경 2,093조인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일본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때 일본의 엔화가 약세니까 그랬지만 우리 한화로 보니까 1경 1,593조더라고요. 땅이 4배가 넓은데. 4배 넓은데 우리가 훨씬 많아요. 가격이 뭐 똑같거나 조금 비싸네. 최근의 환율로 계산해봐도 일본이 1경 2,900조니까 뭐 비슷해요.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비슷하니까 4분의 4다. 그 말은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아주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땅값이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15분의 15 같으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일본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보니까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를 보니까 한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일본 사람들이 당하고 나니까 이게 부동산이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지금 집 사는 돈을 빌려주는 게 지금 엄청난 특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든지 빌려가라 이거예요. 거의 뭐 그래도 안 빌려고 안 사는 거예요. 네. 이자도 막 1%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럴까? 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본에서 경험한 그것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 노후에 나타나게 되면 있는 건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60대, 70대 이러신 분들이 예. 거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집에 대한 집착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 그거를 팔아야지 현금이 되는데 그렇죠. 또 안 파시잖아요, 또 집을. 또 막 어떻게든 또 애 줄라 그러고 막 이러신 게 있잖아요. 지금 그 강남에 제 아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가 3케이스를 봤어요. 네. 한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새로 살면서 돈을 자식들하고 좀씩 주고 자기는 쓰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걸 팔아가지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럼 돈이 크게 남잖아요. 쓰고 네.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좀 쓰고 싶은데 주로 부인하고 딸이 반대를 한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집 파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 비싼 집을 그냥 끌어안고 근데 현금은 없으니까 네.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사실은 버틴 사람이 이겼잖아요. 지금까지는 결국에 안 팔면 또 예. 올랐으니까 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이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나 해양국가처럼 그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는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도 그랬는데 아이 집값 땅값은 떨어지고 애들은 줄고 노인 만나고 그러니까 아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빌려 살면 되지? 이렇게 네.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나게 태어나가지고 집 사면서 집값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출산율이 확 떨어지고 있고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제가 그 조정래 작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쓴 아리랑이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이런 걸 걸으면서 그 유튜브로 듣고 있거든요. 거기 한강이라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대 쭉 큰 한강이 있는데 그때 뭐 청계천, 미아리 이런 데 판잣집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사니까 집값을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그 도시화가 되면서 올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세를 안 내면요 못 내보내요.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비중이 높고 선진국은 이렇게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요즘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함부로 제가 집값 떨어집니다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나죠.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네. 이게 언젠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언제 이게 길어질 때 어떻게 될까? 있는 건 집밖에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집 하나 그거 안 팔고는 그건 좋은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일이라도 해라. 네. 이제 이렇게 제가 퇴직 후에 제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당신만 들어가지고 집안 사서 나 손해봤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거든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팔아서 뭐 현금 들고 있으라 하시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금융자산과 이제 배분을 하라는 거니까. 네. 앞 얘기만 듣고 이제 뒷 얘기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금융자산을 갖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예금만 해도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지금은 그 1년 만기 정기 금리가 뭐 2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 이런 투자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들 몇십 년 한 사람들 또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불가능한 예측을 자꾸 하니까 제가 보면은 다들 꼭지점에서 대부분이 사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있을 때도요.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더라고요. 제가 52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보면은 거의 한 60, 70%가 꼭지점 부근에서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고 나서 참다 딱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또 오르고. 네. 그거를 50년 동안에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은 이렇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짜증만 내요. 바쁜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걸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뭐 집을 좀 팔려고 해도 네. 항상 가족들이 반대하고 특히 요즘에는 또 이제 강남에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 네. 자녀들이 이제 막 결사 반대하거든요. 이거 팔지 말라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자녀들이 무언가를 이제 좀 막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일본의 사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책을 하나 사왔는데 부동산 시대
네. 책인데요. 일본의 문고파 책인데 그 부동산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이불자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 책의 부동산은 부채할 때 부동산이에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거든요. 네. 마이너스 동산 시대. 그 왜 그러냐. 아사히 신문이라는 데서 1년 동안 연재한 거를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다들 100살 가까이 살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 있는데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 빈집이나 놔두면 벌금 내야 되고 또 혹시 아버지가 뭐 빚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속 잘못 받으면 빚까지 상속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돈을 얼마 얹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얹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동산이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1년 동안 취재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다들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빈집이 많잖아요. 네. 지난 여름에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빈집이 153만 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자녀들도 물려받는 게 문제는 지금 물려받아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00살에 돌아가시면 자녀 물려받았자 7, 80세가 되거든요. 그때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제가 좀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집을 못 팔게 하면은 그 담보로 해가지고 요즘은 은행에서 이렇게 생활비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다 쓰고 또 잘못하면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은 세금 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다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바꾸면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죠.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나마 좀 좋은 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뭐 팔아서든 뭐 어떻게든 뭐 돈으로 바꾸면 되니까 좀 한결난데 돈이 아예 없는데 이제 뭐 노후에 이제 뭐 돌입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젊을 때 좀 모아놨으면 되는데 또 안 모으시고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릇된 체면 문화 때문에 돈을 잘 못 모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과소비 그 체면 문화도 체면 문화지만요. 과소비 그러는데 이 중남미라든지 이태리 이런 나라에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또 근검 전략 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껴가지고 자녀한테 투자. 근데 얼마 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자녀한테 돈을 많이 쓰는데 그 무슨 돈을 많이 쓰냐. 첫째가 교육비고요. 뭐 사교육비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혼 비용인데 제가 놀랐는데 지난 연초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결혼 비용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신랑 댁 신부 댁 합쳐서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3억 1천만 원이 집어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얼마인가 봤더니요. 484만 엔이에요. 우리 돈 5천만 원이 안 돼요. 그건 뭐냐.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결혼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보다도 적어요. 왜냐. 이바지라는 게 없고 예단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허례 허식 같은 게 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월세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 월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집을 사는 경우라도 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신용으로 3이면 사실은 월부로 집을 사니까 또 돈이 당장 목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출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녀 결혼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런 말이 없고 자녀 결혼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축하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가 사장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딸만 하나 있는데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집 얻어주는 돈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죠. 빚어서라도 집을 산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에 쏟아놨잖아요. 이게 돈이 생기면 여유자금. 근데 우리는 빚을 얻어서도 부동산에 넣기 때문에 금융자산 모을 기회도 없고 결국 모아놓은 돈이 다 부동산에 퍼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냥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느낌만으로.
근데 막상 쓰려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저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분수에 맞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좀 사돈 내 폼도 나야 되니까 큰 집에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점점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부부 둘이만 살면서도 다 40, 50평, 50평 이런 데 살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사장화돼 있는 거죠. 쓸 수도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동산 버블이 빠지고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깨달을 기회가 없죠. 근데 깨달을 기회를 만나면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이 본인들이 솔선해서 이 비율을 맞추자 놓으면요 가격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일 때는 거기도 부동산이 60% 금융자산이 40%였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37%인데 63%로 네.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나중에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또는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지만은 가격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렇게 계속하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네. 일본은 가계 부채가 없어요.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도쿄 수도권 경기도 같은 데 살고 있거든요. 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 거기 살고 있어요. 그 가끔씩 집값을 물어봐요. 그게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대요. 피크일 때가 1991년 부동산 버블의 피크일 때가 네. 3억 6천만까지 올랐대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작년 연말에 물어보니까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그 집이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만이고 그 친구는 연금이라든지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금융자산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그걸로 사는 거지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뭐 자동차 사듯이 그냥. 소모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참 저도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갑자기 부동산 폭등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싹 바뀌거든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80, 90%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맡기고 이 주택연금 받으시면은 65세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남으면은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맞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몇 군데 이 동네는 정말로 불패신화가 정착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전체인 줄 알고 있으니까 참 저도 좀 그렇습니다.